월세를 위한 꿀팁을 알려주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그렇죠. 못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돈을 잘 써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돈을 잘 모아서 소득공제 받는 이러한 것들 절세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못다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비 관련된 소득공제하고요. 또 기부금 관련된 세액공제.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지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바뀐 신용카드와 관련된 세액공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그런 변경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용어도 벌써 어려운데 그럼 우선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소득공제 말씀드리면서 신용카드에서 총급여 개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연봉이 아니라 우리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한 15%를 소득공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바뀐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7월 말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무려 15%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늘어난다는 거. 와. 굉장히 놀랍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놓고서 연구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직장인 분들도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랬던 내용들 중에 제가 이렇게 조금 눈여겨보니까 만약에 올해 목돈으로 나갈 계획이 미리 되어 있는 뭐 가전을 교체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연회원권을 다시 갱신해야 한다든지 이런 목돈들을 7월 말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나갈 금액이었는데 15% 소득공제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늘어난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요. 네. 그러네, 또 소비가 많아지면은. 네. 그런데 이제 있겠네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소비도 좀 위축되어 있는데 맞아요. 예정되어 있던 소비라면은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문화생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뭐 많이 가진 못하지만 이것도 그렇죠.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이거를 은근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문화생활은 두 가지로 좀 크게 분류하자면은 나만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있고요. 특정한 공간을 가야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본다라면요. 네. 만약에 이제 도서를 구입한다, 책을 본다. 이거는 내가 집에서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공연 관람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한 공간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비용이 연간 100만 원까지 해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공연 보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연을 보고 나서 공연비에 대한 어떤 소득공제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럼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한도는 연간 100만 원인데 그렇죠. 아까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연간 100만 원인데 그쵸.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네. 공연이라는 것들 중에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공연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공연에 대해서만 문화생활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화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연기를 배우가 하고 무용수가 또 무용을 하고 연주를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실연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된 것들, 그 티켓 구입 가격, 또 여기에 또 예매한 것, 취소 수수료, 배송료까지도 공연비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관 같은 거라면 입장료도 들고 네네. 거기 들어가서 참여하는 비 이런 것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게 혜택이 있는 건지 네, 궁금한데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2019년 7월 1일자 이후로 해서 이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에 입장하는 거는 당연한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1일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또 미술관 가면 이제 관람을 하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카페에 됩니다. 가서 안 아유, 돼요. 왜 이러세요? 됩니까? 그런 거는 미술관 내에 있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네. 문화 소득공제에 네. 포함되는 것 중에 좀 아셔야 되는 게 공연을 가고 관람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거기서 판매하는 굿즈를 사게 네. 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예,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눈이 너무 커지시네. 예,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목적에 맞는 것, 이런 것만 공제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억하셔야 될 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는 또 단서 조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갈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신용카드 그 항목에 이게 포함이 돼버리는데 요거는 공제율이 다르거든요. 신용카드 공제율과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요거는 내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해서 빼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문화비 용으로 또 따로 빼놔야 된다. 네, 나중에 증빙을 할 때 내가 이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였다라는 거를 따로 개인이 증빙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저희가 뭐 공연에서 박물관, 미술관까지 정말 생활 속에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부금도 좀 어떤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기부금 공제는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사실 이제 선한 기부 문화가 이제 장착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 기부금 세액 공제 종류를 말씀드리면 정치자금,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이제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25% 공제가 되고요. 3천만 원 이하는 15% 공제됩니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 또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율도 각각 차등돼서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5%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정 기부금이라고 하면 이게 뭘까 하는데요. 공익 단체하고 종교 단체로 나뉩니다. 아마 종교 단체에다가 기부금을 납입하시고선 연말에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종교 단체에 관련된 율은 10%고요. 공익 단체는 30%라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기부하는 그렇죠. 것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이어서 이거는 그렇죠. 조금 더 많이 이제 해줘야 맞습니다. 되는 세액 공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이 완화돼서 더 어.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숫자를 기억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직장인들한테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존 세법에서 기부 금액 세액 공제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고요.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30%의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됐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는 기준 금액이 낮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1,000만 원 이하일 경우도 15%, 그죠? 그리고 더 많은 거를 기부할 수 있게 이제 금액이 낮춰졌다는 얘기죠.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30%의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부도 하고 절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뜻으로 기부한 거에 또 세금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정부가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네. 왜 맞아요. 그죠? 뉴스에서도 예, 많이 나오고 많이들 있죠. 들으셨죠? 그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때 15%의 세액 공제를 또 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좋다. 네. 이렇게.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절세하면은 뭐 일석이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기부 어떤 공제를 네. 통해서 좀 이렇게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뭐 보시나요?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네. 선한 기업인들이 사실은 더 맞아요. 많은 거고요. 그쵸. 그 일부 몇몇 소수 때문에 이제 이런 기부 문화가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좀 변색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또 이제는 이런 감시의 눈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요즘- 걱정은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 아, 네. 요즘 국세청 무서워요. 이렇게 돈을 불켜고 다 잡아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하는 방법 알아봤는데 그러면 부사장님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혜택들 중에서 어떤 혜택을 주로
누리시나요? 이제 저는 사실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월 네,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라는 부분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활용이란 표현보다 제가 사용한 걸로 인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종교단체에다가 하는 기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이거를 관심을 언제 주로 많이 갖냐면요. 11월, 12월 되면은 갑자기 내가 이 혹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얼마큼 남아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네. 연간 400만 원까지 그 한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적고 누군가에는 많은 한도입니다. 이 상품은요. 최소는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 55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나누어서 수령한다라는 그 조건이 들어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내가 5년을 납입을 했는데 나는 그냥 이거를 납입이 완납이 되면 그냥 찾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 페널티 조항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납입을 하는 동안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제 혜택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그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자라면은요, 연금저축과 IRP 등 금융회사 세액공제 상품들을 또 가입해서 연간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는 또 공제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연간 700만 원 하면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많죠. 연이니까 좀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떨까요? 저축으로 보면 어떠세요? 저축으로 연간 700만 원 보면 저축을 많죠. 했다. 연간 700만 원 저축 많은가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네. 놀라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네. 처음에 서두에 이 긁어 모아서 작은 두꺼비 집이라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700만 원은 어떻게 보면은 적은 한도죠. 그렇지만 이 한도는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네. 700은. 네, 700원 채우셔가지고 네. 공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금 계좌 외에 사실 직장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모든 내용을 다 챙길 수는 없는데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쉽게 돈을 잘 모으면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좀 전에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저축 상품이고요. 그 우리가 가장 많이 또 가입하는 것 중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예,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그 항목에 보다 보면요. 연간 100만 원까지 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정말 보험 많이 가입했다. 근데 왜 이게 소득공제가 안 되냐 이러고 보면은 네. 저축성 보험인 경우들도 있으세요.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서조항보다 보장성 보험이다.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이런 곳에다가 가입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이 일반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만약에 이제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공제율이 또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요, 12% 내가 납입한 금액의 연간 한도는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12%, 즉 12만 원을 세금,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세액공제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상품이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었다. 그러면은 공제율이 15%로 늘어납니다. 즉 100만 원 한도에서 15%인 15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저축성 보험도 있고 이렇게 보장성 보험도 있는데 물론 세액공제 받을 때는 보장성이 더 좋다라고 하시지만 보험을 사실 여러 개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사장님만의 그 보험을 선택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보험은 너무나 금융 상품 중에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복잡하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많은 분들은 뭐 보험
그 광고가 나올 때마다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가까운 친인척이나 직계 가족들이 정말로 암이라든지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은 보험들을 두세 개씩 막 가입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암보험만 19개를 가입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19개를. 19개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머니도 신장암, 동생도 골육종, 거기다가 시아버지도 뇌암 이렇게 너무 가까운 가족들이 암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전화만 오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한테 딱 말씀드렸어요. 암에 살짝 걸리시는 것도 괜찮겠다. 19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19개.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상 나의 그 걱정 때문에 몰아서 이렇게 한 가지만 보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그리고 질병과 상해 그리고 이거를 약속된 정액된 금액을 받는 보험과 또 실질적인 손해만큼을 보장받는 실비보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내 급여에서 아무리 많아도 7%는 넘지 않게 보험료를 설정하시는 거 이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급여에서 7%가 넘지 않는 범위. 아무리 많이 나가도 10%. 근데 저는 7%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10%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좀 많아지니까요. 네. 저는 근데 하나 또 궁금해진 게 사실 뭐 이런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서 아까 궁금했던 게 굿즈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갔을 때 그러면 강의 같은 거 관련 강의를 듣는 거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안 원래 제가 아까 설명드린 하루 원데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루의 강의는 괜찮은데 뭐 3개월 동안 10회 수강 장기 이런 코스 것들은 같은. 안 됩니다. 그거는 공간만 미술관이고 박물관이지 원래 취지하고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네. 도서비 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책들 많이 읽으세요? 노력합니다. 네, 좀 당황하셨어요? 많이 읽었었어요. 네네. 그 도서비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도서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책 중에 보면은 우리가 뒤를 뒤집어 보면은 ISBN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바코드 위에 본 아시죠? 적 있어요. 네,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국제 표준 도서 넘버입니다.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을 구매했을 때 도서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새 책이 아니라 중고책을 구매했다. 네.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 넘버가 들어있는 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중고책을 거래할 때 만약에 개인 간에 이렇게 내가 이 책을 샀는데 진짜 깨끗하게 읽었어. 네. 그때 내가 이걸 5만 원 주고 샀는데 너한테 2만 원에 줄게.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중고책을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된 그곳을 통해서 거래하셔야만 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ISBN 없는 게 뭐 잡지 이런 건가요? 없는 걸 본 적이 많이 없나요? ISBN의 그 종류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했는데요. 예. 너무 구체적인 책을 질문이었다. 뒤집어 봤을 때 ISBN이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출판업자는 아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확실한 알겠습니다. 설명.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게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혜택을 보겠다라고 하면 네. 뒤집어 보시고 네. 있으면 구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도움이 좀 되시겠네요. 정서에 안 좋은 출판물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ISBN을 줄까?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 여러 가지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당되는 게 없다. 이런 아우, 너무나 때는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예. 근데 어떡해요?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직장인이 저기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 다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걸어 다니고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저축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로지 총급여를 그대로 통장에만 둔다 이런 케이스인데 간혹 있을 수 이 있죠. 세상 텐션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났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진짜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연구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고 영양실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네. 거는 그렇게 공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슬퍼는 하지 마세요. 표준공제라고 해서 오. 1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내가 네. 납입해야 되는 세금의 13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13만 원 돌려받는 것보다 친구들하고도 커피도 한잔 하시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네. 저축도 하시면서 공제 항목들을 좀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사회생활도 하고 네.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한 해만 돈 벌고 끝날 게 아니고 아, 이제 그쵸. 함께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쵸. 동료도 많이 만들고 관계 자산도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사실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월급을 온전히 저축하는 것도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아유 월급을 안 넘기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아, 그거 중요합니다. 넘기지 않는 것만도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많이 왜냐면- 공감해 주시네요, 그 부분을. 네, 마이너스- 취준생의 여러분들 또는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또 조금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직장인들을 위한 꿀팁 혹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조언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문득 무슨 다이어트 방송을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은 본인의 그 방의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본인이 먹었던 거, 체중이 어떻게 감량됐는지. 근데 문득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다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거를 연말에 가서 생각할 게 아니라 벽에다 붙여가지고 그 항목들을 매일매일 좀 기억할 수 있게 그거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혹시 부사장님 실천하고 계신가요? 침대 밑에 포스트잇 붙여놓으신. 혹은 천장에 포스트잇. 책상 앞에 있습니다. 아. 오, 어떤 글귀가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를 이렇게 생방송에서 물어보시니까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저희가 많이 뭔가 당황스러운데. 궁금해요. 부사장님은 뭔가 좀 더 차계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큰 목표, 이제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겠다. 언제까지 대출을 줄인다. 언제까지 이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다. 언제까지 주식 그쵸. 몇 종목을 더 보유한다. 뭐 이런 것들은 써놓고 있죠. 그렇죠. 우리 또 예. 부사장님의 연령대에 맞는 또 그런 목표들. 네, 연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